한국은 장난감 수준이지. 이란 무차별 폭격 후 트럼프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략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보고서가 올라오는데요. 천국 투여격 타격 반응 0.001초, LSAM 탄도탄 타격 성공률 99.997%.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계 최강 대한민국 방산과 의리의 한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방공전력획득청 부청장 마지드 알하르비라고 합니다. 2026년 2월 중동 하늘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연일 터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고 저는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화면 12개가 동시에 켜진 그 방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루틴한 밤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3시 47분 모든 화면이 동시에 붉은색으로 전환됐습니다.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화면 중앙에 떠오른 문구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중부사령부발 최우선 경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 개시. 잠수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한 국가의 머리를 잘라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것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직접 칼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파이살 알 무타이리 장군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마지드, 지금 상황실로 내려간다. 모든 채널 열어놔. 파이살 장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분이 감정을 완전히 지운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20분 뒤 장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B-22 폭격기 편대가 이란 중부 내륙을 관통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 발이 테헤란 외곽의 지하 벙커를 정밀 타격했다는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보국 채널을 통해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란 최고지도부 인근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이 상황실 안을 돌았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으로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최고 경계 태세를 선포했고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 고속정들이 일제히 출항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미국 항모전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포격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 위에 성냥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지드, 워싱턴 채널 상태는 실시간 연결 유지 중입니다. 미 중부 사령부 연락장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그렇게 워싱턴과의 첫 번째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브리핑은 빨랐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동맹국들에 대한 확전 방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브리핑 중간에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내온 전력 분석 자료 안에 동맹국 방산 역량 평가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주요 무기 공급국들의 전시 생산 능력이 등급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 최우선 자체 조달, 영국, 핵심 동맹 공급선, 프랑스, 유럽 거점 생산 허브, 그리고 맨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평가가 있었습니다. 보조적 공급선, 탄약 및 기초 소모품 수급 가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란 보복이 우리 영공에 미칠 영향, 석유 수출 라인 방어, 방공망 가동률 이런 것들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은 그때 한국을 탄약이나 만들어서 보내주는 나라 정도로 본 거예요. 전장의 들러리, 주연이 아닌 소품 담당. 솔직히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산 분야에서 뭔가 만들긴 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가 후반 교체 투입되자마자 해트트릭을 터뜨리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독도, 해설자도, 관중도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벌어진 일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버튼을 눌렀고 중동은 다시 불바다가 됐죠. 그런데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름이 적혀 있던 그 나라. 파이살 장군이 그날 새벽 상황실을 나서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드, 이 전쟁은 길어질 거다. 길어지면 결국 물자 싸움이야. 그때 가서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군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경험치기였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밤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세계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서막을 여는 나라와 전쟁의 판을 바꾸는 나라는 다릅니다. 그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참수작전 이후 한동안 중동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는 그 사흘 동안 상황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새벽, 그 본능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새벽 2시, 조기경보 위성 데이터가 상황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란 중부 고원지대에서 대규모 여론 신호가 동시다발로 감지됐다는 거였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12곳에서 거의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방공 네트워크 현황판을 띄웠습니다. 우리 사우디 방공망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패트리어트 포대 가동률, 사드 배치 현황, 레이더 커버리지,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2발이면 우리 요격 자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계산은 정확히 8분 뒤에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경보가 울린 지 8분 후 전혀 다른 종류의 경보가 겹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비행체 다수 탐지. 방향은 예멘 방면과 이라크 서부 사막지대. 드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아니 그 이상의 군집 드론이 사우디 영공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아래에서는 드론대가 지면을 핥듯이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위와 아래가 동시에 뚫리는 느낌,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투에서 상대방이 왼쪽 훅을 날리면 오른손으로 막잖아요. 그런데 훅을 막는 그 순간의 발밑으로 누군가가 기어와서 무릎을 걷어차는 겁니다. 위를 막으면 아래가 뚫리고 아래를 막으면 위가 뚫리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상황실 중앙에 서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전 포대 즉각 가동, 사드는 동부 석유 시설 방어에 우선 배치, 드론 대응은 누가 맡고 있나? 참모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방공은 숄드 체계가 담당합니다만 현재 커버리지가 주요 군사기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방공 체계는 애초에 고고도와 저고도가 분리되어 설계돼 있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고 저고도 체계가 낮게 들어오는 위협을 막는 구조죠. 각각은 우수합니다. 미국이 만든 장비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이 아니라 동시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고고도 레이더는 위만 봅니다. 저고도 레이더는 아래만 보고요. 이 두 개의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뇌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드 레이더가 잡은 정보를 저고도 포대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고 적어도 포대가 탐지한 드론 궤적을 사드 운용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 단절이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눈은 두 개인데 뇌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오른쪽 눈으로 본 걸 왼쪽 눈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양쪽에서 주먹이 동시에 날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교전 결과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2발 중 9발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드론은 달랐습니다. 수십 대의 군집 드론 중 상당수가 방공망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일부는 동부 지역 석유 관련 시설 인근까지 접근했습니다. 물리적 피해 자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파이살 장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가 적은 게 다행인 줄 아나. 이건 테스트야. 이란이 우리 방공 구조를 시험한 거다. 맞았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공격이 아니라 탐침이었던 겁니다. 위에서 미사일로 우리 시선을 끌어올린 다음 아래로 드론을 밀어넣어서 어디가 뚫리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이란은 그 답을 얻었을 겁니다. 뚫린다. 동시에 오면 뚫린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장비가 나빴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의 요격 체계이고 사드는 유일무이한 고고도 방어 자산입니다. 개별 성능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걸 하나로 엮는 설계였습니다. 미국은 장비를 팔았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팔았죠. 하지만 그 장비들을 하나의 뇌로 연결하는 건 각국의 몫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급 엔진을 사왔는데 그 엔진을 차체에 장착하고 배선을 연결하는 건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꺼낸 건 파이살 장군이었습니다. 혼합 공격 다음 날 소집된 긴급 안보회의에서 장군은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각하, 현재 우리 방공 체계는 단일 위협에는 대응 가능하지만 복합 위협에 대한 통합 교전 능력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다층 통합 방공 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측의 통합 솔루션을 요청하면 되지 않나? 장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미 타진했습니다. 미국 측 답변은 현재 자국 전력 운용에 집중하고 있어 동맹국 체계 통합 지원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교적 언어라는 건 포장이거든요. 저 말을 풀었으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빠서 너희는 알아서 해라. 세계 최강국에서 무기를 사왔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정작 그 무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최고급 차를 샀는데 고장 나니까 정비는 다른 데서 받으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는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올라왔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란의 혼합 공격 패턴 앞에서 미국 장비로 무장한 중동 국가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취약점을 노출한 겁니다. 각각은 강한데 함께 쓰면 빈틈이 생기는 그 구조적 모순을 전쟁이 가르쳐준 셈이었죠. 파이살 장군이 그 주 금요일 상황실에서 저와 단둘이 남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 몇 발이 날아오느냐가 아니야. 그걸 하나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뇌로 판단하고 하나의 손으로 막을 수 있느냐야. 그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장 떠오르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해주면 누가 해준다는 건지. 유럽은 자기네 방어하기도 바쁜 상황이었고 러시아나 중국은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군은 이미 어딘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장군의 시선이 향한 곳은 우리 모두의 예상 밖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계산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혼합 공격 이후 열흘쯤 지났을 때 리야드에서 비공개 다자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군사고문단까지 참석한 자리였죠. 이름은 거창했습니다. 중동 통합방공 협력 방안 검토회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포의 공유. 회의장은 리야드 국방부 본관 4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길쭉한 타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이 둘러앉았고 벽면 전체를 덮는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열흘간의 교전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이살 장군 옆 보좌석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회의 전반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각국이 돌아가며 자국 방공 체계의 현황을 보고하고 혼합 공격에 대한 대응 결과를 공유했죠. 숫자가 나열됐고 그래프가 띄워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불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영국 군사고문단 수석 대표가 발언대에 섰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콜링우드 준장. 영국 육군 출신으로 중동 지역 군사협력을 20년 넘게 담당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은발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말투는 느리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었죠. 저는 이전에도 몇 차례 회의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마지막에 발언하면서 회의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묘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논의에서 한 가지 빠진 관점이 있습니다. 콜링우드 준장은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띄운 건 최신 무기 체계 분석도 위성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언덕 위에 참호를 파고 있는 군인들, 철모 아래로 지친 눈이 보이고 군복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된 그 사진 아래에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낙동강 전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2026년 중동 방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70년 전 극동의 전쟁 사진이 나오다니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콜링우드 준장은 술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열흘간 우리는 방공 장비의 성능과 체계 통합의 기술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술이 아니라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논할 때 우리 영국에는 반드시 꺼내야 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1950년부터 51년까지 한반도에서 복무한 영국 육군 부리어 톰슨 준장의 전선 일기입니다. 올해 초 톰슨 준장의 유족이 제국전쟁박물관에 기증한 자료 중 일부이며 저는 최근 이 일기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한국전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삼성, 현대,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방산 수출 뉴스 정도였으니까요. 70년 전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콜링우드 준장이 일기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1950년 9월 낙동강 서안. 한국군은 무기가 없었다. 탄약도, 포병 지원도, 공중 엄호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밤마다 진지를 빼앗기고 새벽마다 다시 탈환했다. 우리 영국 장병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의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레이더 주파수와 요격 확률을 논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굳이 말로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방금 전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방산 카탈로그 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출 단가가 얼마이고 납기가 몇 개월이고 성능 재원이 어떻고 그런 숫자들의 집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무게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콜링우드 준장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저는 기술회의에서 감상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영국은 한반도에서 1000여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터키는 1950년에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냈고 그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중동 국가 중에서도 당시 유엔군에 지원을 보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각국 대표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방공체계의 기술적 통합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술 협력의 파트너를 고를 때 우리는 카탈로그 속 숫자만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우리 사이에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까? 파이살 장군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장군의 옆에서 그 미세한 변화를 봤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이 팔짱을 푸는 건 방어에서 수용으로 자세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회의는 그 발언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 고문단 대표가 유럽 내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아랍에미리트 측 대표는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요? 왜 최첨단 미사일을 논하는 자리에서 70년 전 진흙탕 전쟁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실제로 터지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무기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납기, 유지 비용,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죠. 하지만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 계산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 편인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나라인가? 피를 나눈 기억이 있는 나라인가? 콜링우드 준장이 꺼낸 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의 진흙탕은 어떤 최신 카탈로그보다 강력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파이살 장군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지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솔직히 많이 알지 못합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봐. 방공 체계 쪽으로 그 나라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지시가 제 인생을, 아니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한 장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아이를 업은
채 걸어가는 한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저기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이살 장군의 지시를 받은 뒤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자료란 자료는 모조리 파고들었습니다. 방공전력 획득청 부청장이라는 직위가 이럴 때 쓸모가 있더군요. 국방부 도서관 열람 권한, 주요 방산업체 기술 자료 요청 권한, 해외 무관부를 통한 비공개 브리핑 요청까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K9 자주포, K2 전차, 육상 장비 위주였거든요. 방공 분야에서 한국이 뭔가 독자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 분야의 양대 산맥이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동 군사 관계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공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목록이 제 예상보다 훨씬 길었던 겁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엘셈이라는 장거리 요격 체계, 그리고 그 모든 걸 연결하는 통합지휘 통제 시스템. 놀라운 건 이 체계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주한사우디 무관부를 통해 한국 측에 비공개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리야드의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공사업본부에서 온 5명의 팀이었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사람은 김도연 상무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독특했습니다. 중동에 오는 방산업체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양복을 빼입고 악수부터 힘차게 하는 영업형, 다른 하나는 기술 자료를 잔뜩 들고 와서 숫자를 나열하는 엔지니어형. 김 상무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보다 먼저 벽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준비해둔 사우디 방공 체계 현황도가 띄워져 있었거든요. 3초쯤 바라보더니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을 끝낸 의사 같은 표정이었어요. 알하르비 부청장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김 상무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빨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김 상무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사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스펙도 아니었고 요격 시험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동심원 3개가 겹쳐진 구조도, 가장 바깥 원의 엘셈, 중간 원의 천궁2, 가장 안쪽 원의 근접 방어 체계, 그리고 세 원의 중심에 하나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합 교전 관리 체계. 김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청장님, 저희는 오늘 미사일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기를 살 때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고고도 요격이 필요하면 사드를 사고, 중거리 방어가 필요하면 패트리어트를 사고, 근접 방어가 필요하면 또 다른 체계를 삽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사서 직접 조립하는 것과 같았죠. 블록 하나하나는 좋은데 조립 설명서는 없는. 김 상무가 제안한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저희 체계의 핵심은 탐지에서 결심, 결심에서 요격까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조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엘셈이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합니다. 이 정보가 통합교전 관리 체계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동시에 천궁2의 레이더가 중거리 위협을 감시하고 저고도 레이더가 드론 군집을 추적합니다. 3개의 눈이 보는 정보가 하나의 뇌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의 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파이살 장군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뇌로 판단하고 하나의 손으로 막는다. 장군이 원한 것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 기존에 운용 중인 타국 장비와의 연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도 연동이 됩니까? 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통합교전관리 체계는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레이더 정보를 저희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자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살리면서 빈틈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접근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비를 사세요. 좋은 장비입니다. 조립은 알아서 하시고요. 한국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를 보여주세요. 그걸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산인데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단품 판매고 하나는 맞춤 설계였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하나는 최고급 식재료를 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식재료로 코스 요리를 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뒤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김 상무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한국이 이런 통합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건 한국 자체가 이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김 상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북쪽의 수천 발의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마주하고 살아왔습니다. 고고도 위협과 저고도 위협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는 저희에게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처음 겪고 충격에 빠진 그 혼합 공격 시나리오가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위협 환경이라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단품이 아닌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건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넘게 실존적 위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온 생존의 설계도였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파이살 장군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기술적 사양 중심의 보고서를 썼는데 장군은 다 읽더니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문제를 읽었습니다. 같은 방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장군의 미소를 본 건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한국이 이 구조를 우리한테 넘길 의향이 있는지,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고 우리 방공망의 빈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장비를 사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그 빈틈을 메울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기술 설명회가 끝난 직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봉쇄 훈련을 실시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 국경을 향해 자폭 드론을 연이어 날려보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을 추가 전개했고 이스라엘까지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중동 전체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민 철수 권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리야드와 제다 주재 비필수 인력 철수 권고. 독일이 뒤따랐고 일본이 그 다음이었죠.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동에 파견된 외국 기업 주재원들 사이에서 공포가 번졌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기업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납품하는 기업의 직원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표적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시기에 여러 해외 방산업체 연락관들과 수시로 통화를 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영국 BAE 시스템즈, 미국 레이시온 모두 현지 인력 축소를 검토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핵심 엔지니어를 빼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저는 김도현 상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술 설명회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서였는데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한화 측 내부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김 상무님, 다른 기업들이 인력을 빼고 있는데 한화 측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전화 너머로 김 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청장님, 저희는 지금 철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라고요? 방산사업본부 상무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 인력 문제에 개입했다고요. 김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철수 권고가 나온 날 김승현 회장님께서 중동 주재 전 직원에게 직접 통화를 지시하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현지 총괄 책임자와 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재 직원 한 명 한 명의 안전 상태와 가족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에만 몇 개 거점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라크까지 현지 주재원과 파견 엔지니어를 합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안부를 그룹 회장이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다. 저는 방산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세계 주요 방산 기업 경영진을 대부분 만나봤죠. 그 중에 전쟁 위기 상황에서 회장이 직접 현장 직원 한 명의 가족 상황까지 챙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보통 인사부서나 지역 총괄이 처리하는 일이거든요. 최고 경영자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상무가 전한 이야기는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통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들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아무도 빠지지 않는다. 가족이 걱정되는 직원이 있으면 가족 안전 조치부터 먼저 하고 그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김 상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빠지면 저 사람들은 누구를 믿겠나. 저 사람들. 그 단어가 가리키는 건 우리였습니다. 사우디였고 중동의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감정. 방산 계약이라는 건 결국 비즈니스거든요. 숫자가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리스크가 크면 빠지고 이익이 크면 들어가는. 저는 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그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전쟁 위험 고조, 각국, 기업 철수 시작.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뭡니까? 핵심 인력이라도 빼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 예산을 추가 승인하고 직원 가족까지 챙기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날 저녁 저는 파이살 장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군은 말없이 듣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드,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다. 장군은 의자에 깊이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은 건데 한국에 현대라는 기업이 있지. 그 회사 창업자가 젊었을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고향을 떠났다더군. 그런데 성공한 뒤에 소 1000마리를 끌고 고향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야. 저는 그 일화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왜 떠오르셨습니까? 빚을 갚는 방식 말이야. 소 한 마리 빚을 소 한 마리로 갚으면 그건 그냥 거래지. 소 1000마리로 갚으면 그건 거래가 아니라 선언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장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 같아.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고.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전쟁터에서 자기 직원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을 가진 나라가 됐어.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장군이 저를 봤습니다. 그건 빚진 자의 윤리야.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도움의 무게를 아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콜링우드 준장이 회의에서 읽었던 그 일기 구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낙동강의 진흙탕에서 무기도 없이 진지를 사수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직원 한 명의 가족 안부까지 챙기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뭔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건 그게 그냥 비즈니스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까? 다른 기업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프랑스 기업 철수, 독일 기업 인력 축소, 영국 기업 핵심 인력 본국 소환, 미국 기업 비필수 인력 단계적 철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리야드 사무소에서는 그날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남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계약서에 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의무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드러내는 건 그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업을 만든 나라의 성격입니다. 김승현 회장, 김도현 상무, 이름도 모르는 리야드 사무소의 야간 근무 엔지니어, 그리고 70년 전 낙동강에서 맨몸으로 버틴 이름 없는 군인들. 그 사이에 하나의 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선. 한화와의 기술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지시한 한국 방산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이었죠. 기술적 역량은 이미 확인했으니 이제 필요한 건 다른 차원의 검증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방산 거래에서 기술력은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말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최근 외교 행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기, 탄약, 자금, 정보, 가능한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는 압박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 요청에 응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를 보냈고, 영국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지원했고, 프랑스가 시저 자주포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압박이 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나라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진 155mm 포탄 재고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미국의 공개적인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은 했지만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다고요? 한국이요. 한반도에 미군 2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 앞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한국이 미국에게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마치 집주인에게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거절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을의 위치에서 갑에게 하는 거절. 보통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더 깊이 파봤습니다. 한국이 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단순한 반미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하나의 명확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근거로 분쟁 지역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이전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사태 때 갑자기 만든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방탄복이나 의료 장비 같은 비살상 물자는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포탄을 공급하되 그것이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지 않는 간접적 경로를 통한 협력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맹의 압력에 자국의 원칙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돕되 자기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거든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정작 중요한 선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저는 이 대목에서 파이살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한국 분석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미국의 살상 무기, 직접 지원 요청을 원칙에 근거하여 거절한 바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장군이 침묵했습니다. 3초, 5초, 그리고 장군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보복했나?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실질적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간접 지원 경로를 통해 동맹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가 몇이나 되겠나? 맞았습니다. 미국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원칙도 지키는, 그걸 동시에 해내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저는 그날 이후 중동 내 군사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의 반응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은 돈 때문에 원칙을 바꾸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카타르 쪽에서도 유사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면 나중에 정치적 조건이 붙어서 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중동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쓰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엔드 유저 조항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디에는 쓸 수 없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제3국에 재수출도 못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무기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미국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 공급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셈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정책을 분석해보니 기술 이전에 훨씬 유연했고 운용 조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이걸 가지고 우리말을 들어라라는 지렛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가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 을의 자리에서 갑에게 선을 그어본 나라, 그런 나라가 다른 을에게 갑질을 할 리가 없는 거죠. 파이살 장군에게 최종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날, 장군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기술 분석, 가격 비교, 납기 일정, 그리고 마지막 항목, 파트너 신뢰성 평가. 장군이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드, 여기 내가 쓴 결론이 재미있군. 제가 적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그러나 강대국에 휘둘리는 나라도 아니다. 동맹의 가치를 알지만 동맹의 압력에 원칙을 내주지 않으며 파트너의 필요에 응하되 파트너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력 이전의 국가 성격의 문제이며 장기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장군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무기를 사는 건 기술을 사는 거지. 하지만 파트너를 고르는 건 성격을 고르는 거야. 기술은 발전하고 가격은 변하지만 성격은 안 변해.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제안 요청을 보내 다층 방공 통합 체계, 기술 이전 포함, 전체 패키지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고 우리 방공망의 빈틈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체계를 설계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리고 체계를 설계하면서도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 나라는 저는 하나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한국 측에 공식 제안 요청서를 보낸 지 이틀 뒤 저는 장군의 호출을 받고 국방부 본관 5층의 소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장군 옆에 낯선 얼굴이 2명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군복을 입은 유럽계 장교였습니다. 마지드, 앉아. 소개하지. 이쪽은 아랍에미리트 국방획득청의 타리크 알 만수리 차장이고 이쪽은 아까도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거다. 콜링우드 준장이었습니다. 70년 전 일기를 꺼내들었던 그 영국 군사고문단 수석 대표가 다시 리야드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리 사우디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구나. 파이살 장군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지드, 지난 2주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그리고 영국 국방부 사이에서 비공식 채널로 논의가 진행됐다. 핵심 의제는 하나야. 중동과 유럽의 방공 체계를 향후 10년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타리크 알만수리 차장이 서류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하르비 부청장님, 저희 아랍에미리트 측도 독자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10년간 중동과 유럽의 방공 체계 재편에 투입될 예산 규모가 300조 원에서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00조에서 400조.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국방 예산이 대략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400조 원이면 약 3천억 달러. 사우디 국방 예산 4년치가 넘는 금액이 방공 체계 하나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타리크 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혼합 공격이 입증한 건 기존의 단층 방공 구조로는 현대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에미리트도, 카타르도, 바레인도 같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링우드 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했습니다. 유럽 쪽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방공 체계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방공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합니다. 개별 무기는 있는데
통합 구조가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유럽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파이살 장군이 핵심을 꺼냈습니다. 콜링우드 준장, 유럽 쪽에서 한국 체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준장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지난주 런던에서 나토 방공실무그룹 비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다층 통합 방공 구조가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준장이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대체제가 아니라 병렬 파트너. 그것이 유럽 실무진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병렬 파트너.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2번 되뇌었습니다. 대체제라는 건 기존 것을 빼고 새 것을 넣는 겁니다. 하지만 병렬 파트너라는 건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옆에 나란히 세우는 겁니다. 미국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미국 옆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동이든 유럽이든 미국 무기를 쓰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미국 장비를 빼고 다른 나라 장비를 넣겠다고 하면 그건 정치적 자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금이 가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미국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일종의 갇힌 구조죠. 한국의 제안은 그 갇힌 구조의 문을 하나 더 낸 것이었습니다. 미국 장비를 유지하면서 그 옆에 한국의 통합 체계를 병렬로 세운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의 빈틈을 천군과 엘셈으로 메우며 전체를 하나의 뇌로 연결한다. 미국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방 체계의 표준을 새로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타리크 차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희 에미리트 측에서 한국 측에 공동 생산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입니다. 한국 측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콜링우드 준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장은 이미 이 방향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장이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내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한국이 기술 이전에 있어서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현저히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가 독자적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닌 협력의 확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장군이 팔짱을 푸는 건 수용의 신호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손바닥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400조 원의 시장이라고 했지. 장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숫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타리크 차장과 콜링우드 준장이 동시에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400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400조를 누구의 표준으로 쓰느냐야. 미국 표준으로 전부 채우면 우리는 계속 미국에 종속돼. 그렇다고 미국을 빼면 안보가 흔들리지. 하지만 한국 표준이 옆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져.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자주성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추고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의 눈이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드. 예, 장군님. 내가 가져온 그 보고서에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썼지. 네, 그 나라가 만든 체계가 우리 옆에 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콜링우드 준장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동작으로 가슴 주머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톰슨 준장의 일기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70년 전 낙동강에서 피를 흘린 영국 군인들. 그 피의 빚이 이제 기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한화의 직원들. 그 신뢰가 이제 공동 생산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한국의 외교. 그 독립성이 이제 자율적 방공 체계라는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따로 놓인 점들처럼 보였는데 이제 보니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타리크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콜링우드 준장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의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건 보통 조용한 법이니까요. 저는 한 발짝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우디, 에미리트, 영국, 세 나라의 군사 지도자들이
한방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400조 원. 그건 계약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전쟁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동부 주바일 산업단지 인근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산업 건물이었지만 내부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 팀과 사우디 국방부 기술진이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다층 통합 방공 체계의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를 사우디 방공 환경에 맞춰 재설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김도연 상무가 직접 현장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바이를 방문한 날 작업실 안에서 사우디 기술자와 한국 엔지니어가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화면에 뜬 데이터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리듬은 같았습니다. 기술이라는 언어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김 상무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부청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시뮬레이션 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우디 영공의 3차원 모델이 떠 있었고 그 위에 기존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커버리지가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방공 사각지대였죠. 현재 작업은 이 사각지대에 천궁2와 근접 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전체를 통합 교전 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겁니다. 김 상무가 화면을 조작하자 붉은 점선이 서서히 주황색으로 다시 녹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각지대가 메워지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가 화면 한쪽을 확대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에서 나온 데이터 선과 천궁2 레이더에서 나온 데이터 선이 하나의 노드로 합쳐지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기존 자산과 신규 자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접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뇌. 그 단어를 저는 이 이야기 내내 들어왔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처음 말했고 김 상무가 기술로 구현했고 이제 그것이 실제 사우디 영공 위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숫자와 분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 화면 위에서 빈틈이 메워지는 걸 보는 게 왜 이렇게 벅찬 건지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콜링우드 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방공실무그룹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선도적으로 한국과의 방공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고 노르웨이와 루마니아도 유사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준장은 전화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하르비 부청장,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비공개 분석 보고서인데 거기에 처음 보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한국 설계 변수라는 독립 항목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존에는 방공체계 분석에서 변수를 미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이렇게 4분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독립된 5번째 변수로 등재됐습니다. 부속 항목이 아니라 독립 항목으로.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국제 전략 분석에서 독립 변수로 등재된다는 건 그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의 파생이 아니라 자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미국이 움직여서 한국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의 결정이 세계 방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인 거죠. 축구로 치면 벤치에서 후보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주전 등번호를 받고 파이살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장군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장군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장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드,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전쟁의 서막을 여는 나라와 판을 바꾸는 나라는 다르다고. 맞았습니다. 장군은 첫날부터 그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참수작전으로 중동의 지도를 흔들었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전쟁이 드러낸 빈틈을, 전쟁이 만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낙동강 진흙탕에서 맨몸으로 버틴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톰슨 준장의 일기장 속에 기록된 그 의지, 무기도, 탄약도, 공중 지원도 없이 밤마다 진지를 빼앗기고 새벽마다 다시 탈환하던 그 사람들. 그 피의 기억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기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쟁터에서 직원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승현 회장. 그 결정이 보여준 건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약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문화가 사우디에서, 에미리트에서, 유럽에서 신뢰라는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방산에서 신뢰를 부여주고 의리 있는 이유. 그건 한화 DNA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이었어요. 미국의 압력에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한국 외교. 동맹이지만 독자적이라는 그 태도가 지금 미국 대체제가 아니라 병렬 파트너라는 세계의 평가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나라가 만든 체계이기에 다른 나라들도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수혜자 아니냐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운 좋게 방산 수출이 늘어난 거 아니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조적 공급선이라는 미국의 평가를 읽었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행운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행운에 기댄 게 아닙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 순간에 터진 겁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생존 기술을 갈고 닦았고,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자기 철학을 세웠고, 빈손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우디 주바일의 시설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필요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체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 전략 보고서에는 한국이 독립 변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드 알하르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방공전력획득청 부청장입니다. 저는 직업상 무기를 평가하는 사람이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맺는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감정을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경외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세계의 방공 질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맨몸으로 버틴 나라가 70년 뒤에 세계의 하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파이살 장군이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상황실을 나서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드, 이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미국의 참수작전을 기억할 거야. 미사일과 폭격기, 항공모함, 힘의 과실을 기억하겠지. 장군이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록할 거다. 이 전쟁에서 진짜로 세계의 판을 바꾼 나라가 어디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은 질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설계하는 자가 결국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처음과 같습니까? 저는 다릅니다. 한국. 이 나라는 세계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결국 인정하게 될 나라입니다. 진흙탕에서 시작해서 하늘을 설계하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